강혜신의 오늘의 미국. 딥사우스 조지아주에서 역사상 처음으로 6년 전체 임기에 당선된 흑인 연방 의원이 있습니다. 특별선거로 상원 의원이 된 라파엘 워낙이 공화당 도전자인 허셜 워커를 누르고 당선됐습니다. 민주당은 중간선거로 상원에서 한 석을 더 얻어 51대 공화당 49가 됐기 때문에 공화당과 소위원회 의석 분포를 공유할 필요가 없게 됐습니다. 워낙 의원 자신은 그가 원한다면 민주당의 대선 후보 자리도 바라볼 수 있게 된 위치입니다. 미국의 전 대통령 트럼프의 회사인 트럼프 오거니제이션이 세금 범죄 모든 혐의에서 17개 혐의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지난 3주일 동안 트럼프 전 대통령의 정치 생명이 여러 이슈로 급격히 약해지고 있습니다. 연방 상원이 호랑이와 사자 등 빅캣의 소유를 제한하는 법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습니다. 샌프란시스코 시가 경찰국이 살상 무기를 장착한 로봇을 사용하도록 허용한 결정을 뒤집었습니다. 미국의 반도체 칩 붐이 시작됐습니다. 지난주 SK 반도체 공장을 방문한 바이든 대통령이 애리조나주에 있는 대만 반도체 칩 공장을 방문했습니다. 경기 침체가 있어도 주식시장은 불마켓이 돌아올 수 있다고 믿는 투자가가 많습니다. 주식 투자가는 내년에 8% 이윤을, 채권 시장은 7% 이윤을 예상합니다. 암호화폐에 대한 전망도 있습니다. 시사주간지 타임이 이란의 여성들을 올해의 영웅으로 선정했습니다. 역시 타임은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을 2022 올해의 인물로 선정했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비상시 지도자의 용기가 전염된다는 것을 보여줬고 전쟁통에 가족을 잃은 다른 국민에게 미안한 것도 그가 지금 가족과 함께 살지 않는 이유라고 타임이 설명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미국 강혜신입니다. 미국에 와서 살고 있는 거의 모든 사람들은 특히 이제 자녀분들 교육 때문에 미국으로 오신 분들 너무 많으셨잖아요. 아직까지는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을 듣고 계시는 상당수의 청취자, 시청자 여러분들은 그러실 겁니다. 그런 분들의 꿈이 이루어진 것처럼 어제 조지아주에서도 또 하나의 꿈이 이루어졌고 그리고 이제 이것이 여러 가지로 그 중요한 면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조지아주에 살고 계시는 한국 분들은 다른 주에 살고 계시는 한국 분들과는 좀 차이가 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 당시에 트럼프 전 대통령을 지지하셨던 한인 분들이 무척 많으셨고 그 가운데 상당수는 2020년 대통령 선거는 부정선거였다. 2020년이 아니라 네, 2020년 맞나요? 맞네요. 부정선거였다라고 하면서 트럼프 전 대통령을 지금까지 비호하고 계시는 한국 분들도 많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제의 조지아주의 연방 상원 의원 선거 결과로 아마 그분들 가운데 상당수의 생각이나 아니면 지금까지 내가 좀 잘못 생각했던 것이 아닌가 하는 그 마음의 흔들림 같은 것이 있으리라고 우선 한인 입장에서는 그렇게 생각되고요. 그리고 이 라파엘 워낙이라는 특별선거로 당선됐던 민주당의 상원 의원이 허셜 워커라는 완전히 그 허셜 워커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만든 창조물입니다. 처음부터 그가 생각하기 전부터 연방 상원 선거에 나가라고 했고 그리고 이제 본인이 어떤 스포츠에 연관된 사업가였을 때 허셜 워커를 제일 처음에 이제 그 그런 그 구단에서 뽑았었고 그게 다 트럼프 전 대통령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트럼프의 창조물인 허셜 워커가 어제 분명하게 이제 결선 투표에서 지고 말았는데 전체적으로 보면은 99% 개표 현재 50.8% 대 49.2% 많이 차이가 나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헤드라인에 딥 사우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한인분들도 로스앤젤레스에 살고 계시는 분들과 그쪽 조지아주에 살고 계시는 분들이 정치적인 사회적인 시각이 상당히 차이가 있는 것도 딥
그야말로 딥 사우스에 살고 계시느냐 아니면 딥 블루에 로스앤젤레스처럼 살고 계시냐에 따라서 환경이 다른 생각을 만들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공화당의 총력전이 실패했습니다. 허셜 워커는 결과가 발표되고 나서 연단에서 패배를 시인하진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말하더군요. 인생에는 변명의 여지가 없고 우리는 엄청난 싸움을 했기 때문에 어떤 변명도 하지 않을 것이다. 스포츠 스타였던 사람이 그것 때문에 유명해진 조지아주에서 풋볼 선수로서 그런 사람이 선거에서 지고 한 말로는 좀 깔끔하지 않은 그 개표 이후의 발언 같아 보이긴 합니다. 그러나 이젠 그는 패자입니다. 53세 침례교회 목사입니다. 라파엘 워너기. 어떻게 얘기를 했냐면요. 제가 이 부분을 여러분들께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한인 그 부모님들이 생각하시는 것과 똑같은 이 라파엘 워너기라는 연방 상원 의원 이제 완전히 임기 6년을 아프리칸 아메리칸으로서 딥 사우스 조지아주에서 처음으로 갖게 됐습니다. 이건 이제 허셜 워커가 당선됐어도 마찬가지였을 테고요. 그래서 이 사람이 연설을 하는데 저는요 조지아 사람입니다 라고 먼저 얘기를 했고 1950년대 다른 사람의 목화밭에서 목화를 줍던 어머니 그리고 담배를 줍던 어머니의 막내 아들입니다. 그 어머니가 오늘은 막내 아들을 연방 상원의원이 되도록 픽이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픽 목화 커튼, 픽 타바코, 근데 픽 상원의원을 한 그렇게 된 날이 오늘입니다. 라고 아들이 어머니에게 어떤 그 헌사하는 것과 같은 당선 소감을 얘기를 했습니다. I want to say thank you to my mother who is here 엄마에게 tonight. 감사하다고 하죠. 오셨어요. 82세인데 You'll see her in a little while. She grew up in the 1950s in Waycross, Georgia, picking somebody else's cotton and somebody else's tobacco. But tonight she helped pick her youngest son to be a United States Senator. 네. 그리고 이제 어머니를 모시고 나옵니다. 네, 어머니가 50년대 오에잇 크로스라는 곳에서 이 목화를 따고 담배를 따셨다고 하는데 오늘은 정말 이 연방 상원의원 열매를 딴 그 어머니가 저를 그렇게 도왔습니다. 막내 아들이라고 했는데요. 12명 가운데서 이 막내였고요. 아버지도 목사셨고 어머니는 목화밭에서 목화를 따셨는데 이분은 워넉 의원은 그 애틀란타에 있는 모어하우스 칼리지를 졸업을 했고 철학을 공부를 했고 1990년대는 뉴욕에서 젊은 목사였습니다. 그 뒤에 이제 볼티모어로 갔는데 볼티모어가 미국에서 가장 좀 가난한 곳에 속하잖아요. 그곳에서 환자들, 뭐 에이즈 환자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열심히 일했고 아프리칸 아메리칸인 만큼 민권 운동을 위해서 정말 가열차게 일했습니다. 그리고는 2005년도에 에버니저 바프티스트 처치 마틴 루터 킹 주니어 목사가 심우하던 그 교회에서 가장 나이가 어린 젊은 담임 목사로 심우를 하게 됐죠. 그리고 2014년도 공화당이 메디케이드 확장하는 것을 거부했을 때 시위하다가 체포됐습니다. 그 다음에 또 체포가 됐는데 그때는 목사 한 사람이 아니라 다른 여러 목회 지도자들과 함께 어퍼러블 케어 액트, 오바마 케어요. 그것을 또 공화당이 폐지하려고 시도를 했었을 때 그 폐지에 반대하면서 시위하다가 체포됐었던 사람인데 이번에 6년 완벽한 임기를 딥 사우스에서 당선이 됨으로써 민주당의 떠오르는 스타가 됐습니다. 어제와 오늘 라파엘 워너의 위치는 다릅니다. 지금 조지아주는 주지사부터 총무처 장관, 심지어 주정부 차원에 선출된 그 공무원이요, 뭐 보험 커미셔너까지 전부 공화당이 장악을 했습니다. 딥 사우스니까. 그런데 라파엘 워너기 또 다른 그 연방 상원의원도 민주당이고요. 확실하게 6년 동안을 다져놨기 때문에 그래서 이 사람이 보여준 게 지난 2년 동안 주에서 특별 선거할 때
예비선거 치렀고 그때도 결선을 치렀잖아요. 결선을 치러서 이것이 이제 민주당의 다수당이 되게 했고 이번에도 또 11월 본선 치르고도 50%가 넘지 않아서 조지아 법에 따라서 다시 결선을 치러서 50%를 넘겼죠. 2년 동안에 4번 선거를 치러서 이긴 사람이고 당연히 조지아주의 인구가 많은 아프리칸 아메리칸 애틀란타 그 교외 지역에 그런 유권자들의 표를 받는데 성공을 했고 백인의 표도 일부 받는데 성공을 했습니다. 심지어는 지금 조지아주에서 브라이언 캠프라는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는 반대했지만 정말 보수적인 공화당인 주지사가 굉장한 차이로 이겼잖아요. 그런데 어떤 카운티에서는 그 주지사가 이긴 카운티에서도 민주당의 라파엘 워너 연방 상원 의원이 다시 그 자리를 탈환을 해갔습니다. 그래서 그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이 마지막에 선거 유세를 할 때는 워싱턴에 가면요. 라파엘 워너과 같은 사람 드뭅니다. 여러 가지 의미로 본인과 같이 아프리칸 아메리칸이기도 하고 뭐 그런 얘기도 했습니다. 본인은 어제도 자신의 가장 그 인생에서의 또 그 정치인이라는 직업인으로서의 원칙도 신앙이라고 얘기를 하더군요. 인생 전체를 그 다른 사람을 섬기는 것, 서브하는 것, 그건 교회 안에서만 서브하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그러므로 인해서 이제 바이든 대통령이 2024년도 재선에 출마하지 않는다라고 발표를 한다면 크리스마스 이후에 발표한다고 했잖아요. 내년 초쯤에. 만약에 아니다 하면은 금방 이 라파엘 워너기라는 조지아주의 전체 임기로서는 초선이고 특별선거에서 당선된 이 사람이 민주당에 떠오르는 스타가 될 수 있는 겁니다. 미국 말에 그런 얘기가 있잖아요. 그 모든 상원 의원들은 100명의 상원 의원들은 아침에 딱 일어나서 거울을 본대요. 여러분들은 아침에 일어나서 막 일하러 나가실 준비하고 거울을 볼 때 무엇을 보십니까? 나를 그 거울에 지켜봤을 때 100명의 모든 연방 상원 의원은 미래의 대통령의 얼굴을 본다. 본인 미래의 대통령이 될 것을 꿈꾼다는 얘기잖아요. 그게 이제 쉬워질지도 모르죠. 여러분들께 보도해드리진 않았지만 뭐 예비선거 뭐 이런 것들을 저쪽 뭐 아이오와에서 사우스 캐롤라이나주로 옮기려고 한다던가 뭐 이런 일들을 지금 민주당에서 진행을 하고 있는데 아무튼 본인으로서는 이렇게 민주당의 대선 후보가 될 수도 있는 선거를 어제 치렀고 민주당으로서는 여러 가지 그 숨쉴 공간이 생겼는데 지금까지 많이 말씀드렸으니까 말씀드리지 않은 것 가운데 하나가 상원은 그동안 50대 50이었잖아요. 그랬기 때문에 그 많은 소위원회의 멤버도 공화당과 민주당이 딱 그 반반 공유했어야지 됐고 위원장도 마찬가지로 공유를 했었어야지만 됩니다. 하원은 위너 테이크스 올이기 때문에 모든 소위원회의 위원장이 민주당이었지만 이젠 공화당으로 다 바뀌겠죠. 내년부터는. 그런데 이제는 상원에서 공화당과 같이 소위원회의 멤버나 멤버십 말하자면 의장을 같이 공유할 필요가 없어지니까 훨씬 일하기가 쉬워질 테고요. 왜냐하면 같이 공유하면 이렇게 미루고 저렇게 미루고 해서 안 되는 인준을 포함해서 뭐 예산안이라든가 예산안이라기보다 무슨 어떠한 그 경제와 연관된 안이라든가 그런데 이제 그게 없고 그리고 지난 22개월 동안 카멜라 해리스 부통령은 26번이나 의사당 주변에서 중요한 투표가 있을 때마다 머물렀어야지만 됐습니다. 50대 50에서 조 맨신이나 크리스틴 시네마 애리조나 또 웨스트 버지니아의 연방 상원 의원이 공화당과 같이 표를 던지는 때가 있기 때문에 그럴 때는 그래서 뭐 예를 들어 같아진다든가 하면은 캐스팅 보트를 해야지 되고 해서 26번이나 워싱턴 DC 주변에서 머물렀는데 부통령이 조금 자유롭게 됐습니다. 이제는 어쩌면 조 맨신도 안도의 한숨을 쉬었을지 모릅니다. 어떤 경우에는 본인이 웨스트 버지니아라는 공화당 색깔이 강한 곳에서 민주당 연방 상원 의원이기 때문에 공화당에 가까운 그리고 석탄 지역이고 그런 투표를 해야지 되는데 당 소속이 민주당이기 때문에 눈치를 많이 봤잖아요. 맨신 의원도 눈치 안 볼 수도 있는 것이고 그리고 조지아주는 한인분들이 이 방송을 듣고 계신다면 이제는 확실한 딥사우스에서 어제까지는 스윙 스테이트로 변했다. 이렇게 보시면 어떨까요? 물론 지난번 대선에서 16개의 선거인단표를 애틀란타 중심에
에이시안 표가 코리안 아메리칸을 포함해서 바이든 대통령에게 많이 투표를 했기 때문에 선거인단 16표를 다 바이든 대통령이 가져갔지만 이제 확실한 스윙 스테이트, 그 바이든 대통령이 이긴 게 92년도 빌 클린턴 전 대통령 이후에 처음이니까는요. 그래서 아무튼 민주당이 그토록 이 조지아를 어떻게 가지고 오고 싶어 했지만 안 됐던 것이 지금도 주의 중요한 자리는 다 공화당이 차지하고 있기는 합니다만은 그러나 이제 조지아주는 그 근처에 있는 그 노스캐롤라이나보다는 아주 보수적이죠. 그 노스캐롤라이나보다는 버지니아 쪽에 좀 가까운 스윙 스테이트, 버지니아도 스윙 스테이트잖아요. 그렇게 될 수 있다 하는 민주당으로서는 그 같은 희망을 품게 된 것이고 트럼프 전 대통령으로서는 굉장한 좌절입니다. 이 내용은 이제 잠시 뒤에 전해드리겠습니다. 잠시 뒤에 이제 연방 상원이 이런 것도 하는가? 아니 뭐 집이라든가 본인이 개인이 소유하고 있는 어떤 동물원 같은 곳에 뭐 고양이가 아니죠. 빅캣이니까 호랑이, 사자, 작기는 할지라도 이런 걸 소유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까지 연방 상원이 하나 했어요 어제. 잠시 뒤에 전해드립니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지난해 이제 하원에서부터 시작이 돼서 어제 최종적으로 결정이 났습니다. 연방 상원이 만장일치로 작은 그 빅캣, 작은이 아니라 큰 고양이 그러니까 호랑이와 사자, 보통보다는 사이즈보다는 조금 작은 주로 그런 등등 다른 뭐 많아요. 표범도 있고 그런 소유를 제한하는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대통령의 서명만 남았는데 아마 상원과 하원에서 전부 했기 때문에 대통령도 서명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빅캣 공공안전법에서 사람도 안전하고 이 빅캣 호랑이나 사자도 안전하게 하자. 이게 예전에 왜 서커스를 이제 금지하고 하는 그런 것과 비슷하다고 동물을 위해서는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동물을 뭐 애완동물로 키운다거나 아니면 돈 버는 사람들도 많아요. 어디에 이제 사설 무슨 동물원 같은 거 만들어 놓고 가둬 놓고 돈 받고 보여주고 하는 것. 그래서 공개적으로 이제 이렇게 동물을 뭐 쓰다듬게도 한다던가 잘 훈련시켜서 아니면 사람들과 사진을 찍게 한다던가 이런 것을 금지한다는 겁니다. 넷플릭스에서 여러분 그 타이거 킹이라는 것 보신 적 있으세요? 그 시리즈 보면은 그 타이거 킹의 한 이 같은 그 동물 같은 것을 키우는 사람을 집중적으로 조명을 했는데 아주 그 사람의 삶 같은 것 나중에 지금 뭐 감옥살이 하고 있을걸요. 22년형을 선고받고 동물 학대 등등에 연루돼서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사람들의 안전도 사람들의 안전이지만 동물의 안전을 먼저 생각을 했다는 겁니다. 이 안을 상원에서나 하원에서나 발의한 그 의원들이 빅캣이 큰 뭐 고양이나 아니 호랑이나 사자가 더 나은 삶을 살 권리가 있다. 착취를 끝내야 된다. 돈 받고 막 사람들에게 사진 찍게 하고 만지게 하고 자신들은 돈 벌고 그리고 심지어 그 같은 그 돈을 벌 수 있는 그 뭐라고 할까요? 영향력이 아니라 가치가 줄어들면 너무 늙었다던가 하면은 가차없이 숨통을 끊어버린다잖아요. 그게 이제 미국의 입장에서 볼 때는 굉장한 동물 학대라는 거죠. 미국에서 개인이 소유한 그런 그 민간 동물원이나 그런 그 개인이 소유한 뭐 목장 같은 데 있잖아요. 그런 이 같은 그 빅캣이 7,000마리랍니다. 전 세계가 한 3,800마리밖에 안 되는데 거의 전 세계에 다 있는 그 빅캣의 2배를 미국이 갖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돈 버는 거죠. 돈 버는 거 서커스처럼. 그래서 이 법안은 새로운 법안은 사자, 호랑이, 표범 그리고 뭐 스노우 표범도 있고요. 제규어 같은 것, 쿠가 뭐 하이브리드 그밖에 여러 종을 야생으로 보내거나 대학에 뭐 연구 목적으로 아니면 허가를 받은 동물원으로 보내야지 된다. 그리고 그렇게 보내서도 적어도 사람과 15피트 정도는 떨어지게. 그건 이제 사람의 안전을 위해서죠. 한 4.5m 정도 되네요. 그 정도 되면 웡 하고 오더라도 시간이 있으니까 뭐 철창 같은 거 당연히 해야지 되고요. 현재의 온도는 어떻게 돼 있냐면 이걸 무슨 수렵국 같은 데 신고하지 않으면 소유가 가능합니다.
사람들과 이렇게 접촉하지 못하도록 한다면, 그런데 이제 이것을 이제 막아버린다는 거예요. 앞으로는 그걸 막는다는 얘기고 해서 애니멀 그 동물 보호 협회에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그 동물에게 뭐 표범 제규어 뭐 표범 막 날아다니는데요. 제가 뛰어다니는 게 날아다니는 거와 마찬가지잖아요. 브라질 선수들이 막 축구하는 게 월츠하는 것처럼 그렇게 애니멀 그 동물 보호 협회에서는 아름답지만 강력한 이런 동물들 포식자는 야생에서 살 자격이 있다. 사람들이 주는 먹이를 먹고 또 말 안 들면 먹이도 잘 안 주고 때리고 하잖아요. 때려서 길들이잖아요. 그것처럼 추잡한 행위가 어디 있습니까? 꼭 인간이 아니라 할지라도 생명체인데 그런 이 아름답지만 강력한 포식자는 야생에서 살 권리가 있다. 새끼 때도 마찬가지다. 사람들의 그 오락을 위해서 돈 받고 누구는 돈 벌고 가둬둬서는 안 된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야생의 일자가 생각났잖아요. Born free, free as the wind라고 하는 정말 바람처럼 자유롭게 살아야지 되는 이런 법안이 어제 연방 상원에서 만장일치로 통과가 됐습니다. 샌프란시스코 경찰국의 살상 무기를 장착한 로봇, 말하자면 킬러 로봇을 아주 극한 경우에만 사용을 해서 용의자의 숨통을 끊어버린다 하는 것 슈퍼바이저 위원회가 만장일치였던가요? 8대2였던가요? 만장일치 아니었던가요? 어쨌든 거의 만장일치 내지 만장일치에 가깝게 통과시켰는데 통과시키고 나서 사람들의 반발이 이만저만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유턴한 거죠. 어제는 원래 1차 투표가 있고 2차 투표가 있어서 왜 지난번에 저도 며칠 전에 통과가 됐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렸냐면은 1차 투표 다음에 2차 투표는 거의 그냥 고무도장 찍는 것이었기 때문에 그런데 그 사이에 며칠 사이에 사람들이 너무 많이 비난을 하는 거죠. 그게 말이 되느냐. 인간이 인간성을 상실해서 경찰이 원격 조적을 하면은 그 아무리 용의자라 할지라도 어떤 경우에는 불필요하게 폭력을 살상 무기를 쓰게 될 테고 그리고 그런 경우에 미국의 사법 시스템이 지금까지 보면은 모든 이슈에서 다 뭐 흑인이라든가 소수 인종에게 불리하더라 등등 여러 가지 반발이 이만저만이 아니어서 결국은 완전히 그 또다시 이것을 번복을 해버렸습니다. 캘리포니아주 법에 따라서 한 것이고 왜냐하면 캘리포니아 법이 지금 연방 그 국방부에서 각 주 정부로 원할 때 국방부에서는 더 이상 아웃 오브 패션이 돼서 안 쓴 무기들을 많이 경찰국으로 줬기 때문에 사람들은 항상 어느 위치에 있건 어떤 부서에 있건 어떤 분야에 있건 견물생심입니다. 물건이 있으면 쓰고 싶어요. 저도 이렇게 파란색 볼펜, 제가 이 파란색 볼펜을 좋아하는데 쓰고 싶습니다. 옆에 있으면 쓰게 되죠. 그렇게 해서 이제 이것을 쓸 것인가 말 것인가를 결정을 이미 다 로컬에서 해놓도록 하는 그런 캘리포니아 주 법이 통과되고 나서 오클랜드에서도 샌프란시스코 시와 마찬가지로 그렇게 쓰도록 허용을 했다가 반발이 많아서 또 이것도 무효화했고 샌프란시스코 시도 오클랜드와 똑같이 무효화한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2016년도에 달라스에서 경관들을 살해를 하고 다른 사람들도 많이 다치게 한 용의자를 숨통을 끊어놓는데 쓴 것, 그 이후에는 아직까지 이제 뭐 오클랜드와 이 샌프란시스코에서도 뭐 통과되지 않고 해서 써본 적이 없습니다. 달라스 빼고는. 트럼프 전 대통령의 좌절을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공화당이 지금 그 조지아주가 주지사에서 모든 선출된 주정부 차원의 공직자는 다 휩쓸었는데 연방 상원 의원 빼놓고 그런데 이제 그 트럼프 전 대통령이 허셜 워커라는 사람을 다 이겼는데 여기만 졌다 하는 것은 후보가 결함이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 후보가 결함이 있는데도 트럼프 전 대통령이 처음부터 픽아웃해서 이 사람을 계속 예비선거에서 당선되게 했고 예비선거에서 당선됐을 때 본선에서 나쁘다라고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할 수 없이도 있고 미치 매코넬처럼 일단 미치 매코넬은 공화당이 상원에서 다수당이 돼야지 본인이 그 다수당의 장이 되는 거잖아요. 지금 소수당의 대표인데. 그래서 허셜 워커를 밀었죠. 이왕 당선된 사람이고 하니까. 그랬는데 결국은 나쁜 후보는 지고 말더라.
본선거에 가서 하는 것을 보여줬기 때문에 트럼프 이 사람은 이제 허셜 워커는 가정폭력 문제도 있고 낙태에 대해서 반대한다면서 본인은 여성들과 사귀면서 낙태하라고 돈 줬다는 이런 많은 증거가 나오고 있죠. 그런데 결국은 트럼프 전 대통령의 판단력에 문제가 있다. 지혜롭지도 못하다. 정치인으로서 왜 그런 사람을 선택을 하지? 뭐 이런 이제 그런 것이 있고, 그리고 지난 3주일 사이에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해서 악재가 한 7, 8가지가 됩니다. 큰 것만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어제는 전 대통령이잖아요. 그런데 이 전 대통령의 회사 트럼프 오거니제이션에 대해서 뉴욕의 배심원들이 17개 세금 범죄에서 유죄 판결을 내렸습니다. 17개 모두. 그러면 배심원들이 17개 모두 유죄 판결을 내릴 때 여러분들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얘기하는 것처럼 마녀 사냥이다, 정치적인 보복이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이게 판사의 판결이 아니라 배심원들이 증거를 바탕으로 해서 이렇게 17개의 전부 유죄 판결을 내렸습니다. 호텔이라든가 골프장이라든가 이런 곳에서 이 뉴욕의 검찰 측에서 하는 얘기를 들어보면은 사기와 기만의 문화다. 그 회사는 15년 동안 회계 조작으로 경영진을 굉장히 부자로 만들었고, 어떤 식으로 부자로 만들었냐면 뭐 지금 유죄 판결을 받고 1월 달에 선고를 받고 감옥에 가게 될 그 CFO도 그렇고, 아주 비싼 뭐 사립학교 같은데 가족이 갈 때 그 돈으로 많이 주고, 그리고 또 뭐가 있나요? 막 자동차도 어마어마하게 비싼 자동차 같은 것으로 하고, 그렇게 해서 그런 것으로 돈을 주고 봉급을 작게 해요. 그렇게 되는 경우는 회사는 이 사람들 봉급이 작으니까 거기에 대한 세금을 내니까 세금을 그런 형태로 아주 교묘한 많은 형태로 탈세를 했다는 얘기입니다. 봉급을 낮춰서 이 회사의 세금을 줄이고, 그래서 결국은 160만 달러 벌금형을 받게 되고, 앞으로는 이제 뭐 융자 받는 것 어려울 수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엘렌 와이젤버그라는 트럼프 전 대통령과 수십 년 일을 했었던 CFO 75세인데 75세에 감옥살이를 하게 됐습니다. 그것도 정말 그 라이커스 아일랜드 교도소니까 뉴욕의 악명 높은 교도소잖아요. 저쪽 샌프란시스코 쪽과 마찬가지로. 그리고 본인도 170만 달러를 내놔야지 되고 해서 트럼프나 가족은 아닙니다. 트럼프 그 회사 그리고 이 CFO인데 트럼프와 자녀는 뭐 여러 가지가 걸린 또 다른 그 별도의 민사 소송은 지금 남아 있거든요. 트럼프 전 대통령 실망이다. 뭐 항소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 어쨌든 17개 세금 범죄에 대해서 모두 유죄 판결을 받은 날이고요. 날이 가면 갈수록 트럼프 전 대통령과 아직은 공식적으로 공화당 예비선거 출마를 선언하지 않는 론 디센티스와의 사이의 지지율은 론 디센티스가 날이 가면 갈수록 트럼프 전 대통령을 더 많은 격차로 앞서가는 것. 연방 법무부는 부정선거다 하고 주장을 했었던 여러 그 트럼프 전 대통령을 지지하는 사람들을 뭐 애리조나라든가 여러 주에서 소환을 해서 지금 조사를 하고 있고요. 하원위원회에서도 1월 6일 의사당 폭동 사건에 관해서 트럼프 전 대통령까지 기소할 수 있다고 하고, 그리고 또 추수감사절이 있던 주에 화요일에는 반유대주의자, 뭐 나치주의자, 히틀러 좋다고 하고 하는 백인 우월주의자 닉 프렌티스와 같이 만찬을 하고, 뭐 래퍼 그 예와 같이요. 또 항소법원에서 그 마알라고로 가지고 간 자료를 이거 연방 그 법무부가 다 보면 안 된다. 특별 매스터가 볼 것과 보지 않을 것을 가려야지 된다 하고 트럼프 전 대통령이 요청을 해서 특별 매스터가 임명이 됐는데 그걸 무효로 하라고 했잖아요. 연방 대법원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이제 그쪽으로 항소 루트가 며칠 남아 있긴 합니다만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또 여러분들께 미처 말씀도 못 드렸는데 2020년 본인이 이긴 것처럼 하기 위해서 헌법을 막 무효로 하는 이런 것들을 시도를 했었다고 하잖아요. 그 시도에 대해서는 미치 매코넬 공화당 상원 원내대표도 비난을 하던데 이런 모든 것. 그래서 트럼프 전 대통령은 지금도 정치적인 박해다, 마녀 사냥이다 라고 하지만 마녀 사냥이다, 정치적인 박해다, 이게 더 이상은 통하기 힘들어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워낙에 인지도가 있고 아주 강한 마력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트럼프 전 대통령을 지지하는 사람이 남아있는 것은 분명할 겁니다.
그러나 어느 정도의 숫자와 얼만큼 강렬함으로 남아 있을지는 적어도 지금보다는 날이 갈수록 희미해진다 하는 것들이 전문가들의 시각이고요. 그리고 만약에 공화당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트럼프 전 대통령 주변에서 2024년도 그가 공화당의 대선 후보가 되는 것을 돕는다면은 존 볼튼이 등장해서 얘기를 하던데요. 백악관의 국가안보보좌관이기도 했고 뭐 전에 유엔 대사도 했던 존 볼튼이 그렇다면 그땐 내가 가만히 있지 않겠다. 이 트럼프 그 전 대통령을 반대하는 그런 캠페인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트럼프 전 대통령이요. 본인의 국가안보보좌관이기도 했지만 나중에는 이제 막 어긋나고 나갔잖아요. 존 볼튼에 대해서도 뭐 개인 뭐를 비리가 있나 뭐 좀 한번 수사해봐. 말하자면 예를 들면 한국식으로 말하자면 사찰 비슷한 거잖아요. 그걸 하라고 했다고 해서 존 볼튼이 또 보통 사람입니까? 엄청 화났고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해서 이렇게 아주 노골적인 전쟁을 선포를 했기 때문에 트럼프 전 대통령은 사업적으로도 연방 법무부에서도 뉴욕의 검찰에서도 그리고 주변에 많은 존 볼튼과 같은 그런 사람들 어디 하나 트럼프 전 대통령을 가까이 하려는 사람이 이제는 없습니다. 팍스에서도 저널리스트들이 한 사람 두 사람 떨어져 가고 있고요. 잠시 뒤에 뵙겠습니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네, 일론 머스크가 트위터에 뭐 440억 달러를 베팅하더니 세계 최고 부자 자리를 일단은 잃어버렸네요. 그럼 누굴까요? 아주 비싼 고급 그 브랜드의 모 회사 어디가 있을까요? 힌트 드리면 이태리 브랜드 아니고 프랑스의 브랜드입니다. 그리고 이번에 임마누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미국을 방문을 했었을 때 브리지트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의 영부인이 입었던 하얀색 드레스를 만든 회사입니다. 어딜까요? 가방이 더 유명한가요? 한국 분들께는 루이비통입니다. 루이비통의 모회사인 그 루이 MH의 베르나르 아르노 최고 경영자가 잠시라도 일단은 이 일론 머스크의 자리를 빼앗아서 세계 최고 부자가 됐습니다. 주식시장 말씀을 조금 드리면은요. 대부분의 투자가들은 미국에 이미 경기 침체가 왔거나 경기 침체 자체가 불가피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경기 침체가 있다고 마켓에 아주 회의적인 것은 아니다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거든요. 한국 분들도 요즘에 다시 그 증시에 투자를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미국 투자가의 15% 정도, 15% 미만이 경기 침체를 미국이 피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한답니다. 새로운 이제 그 여론조사 결과인데 넷티비스라는 곳에서 여론조사를 한 결과입니다. 그런데 경기 침체가 된다고 늘 악영향을 미치는 건 아니다. 왜냐하면 경기 침체가 있어도 조금 그 안전하게 연착륙한다고 우리가 표현하잖아요. 그렇게 된다고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보고 있는 겁니다. 제일 걱정되는 것은 그 스태그플레이션이죠. 물가가 인상이 되는데 그때 경제가 좋아서 물가가 인상되는 게 아니라 경기가 침체되는데도 물가는 계속 올라가는 이게 가장 그 위험인데 어쨌든 그 주식시장 마켓은 경제가 아니기 때문에 투자가는 주식시장이 이미 바닥이라고 생각을 하니까 내년에 주식 8% 이윤 예상되고요. 채권시장 7% 예상합니다. 평균입니다. 그리고 암호화폐에 대해서는 한국 분들이 그 암호화폐에 투자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비트코인 같은 경우 뭐 식당 주인뿐만이 아니라 식당 종업원 가운데서도 비트코인에 투자해서 엄청 부자 됐어요 하시는 분들 계시고 그런 분들의 상당수는 지금까지 비트코인으로 많은 돈을 벌었기 때문에 요즘에 내려가고 하는 것을 글쎄요 누가 충고하시는 분이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이거 일시적인 거야 일부러 이렇게 조정을 하는 거야 라고 생각을 하시던데 그런데 이 암호화폐 전문가들은 82% 투자가들이 이 크립토 커런시는 암호화폐는 2024년 3년에도 내년도에도 뭐 별로일 것이다. 내려갈 수도 있다라고 예상들을 한답니다. 그럼 다른 게 8% 7% 올라가는데 그대로 있거나 내려가거나 하면은 좋은 건 아니죠. 골드만삭스 골드만삭스가 뭐 자산 한 5조 달러 정도를 관리를 하고 있는데
헤지 펀드, 뮤추얼 그 펀드 자산 지금까지 부실했었던 것 다시 올라갈 것이다. 베어 마켓은 끝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성장주의 베팅을 또 많이 하게 된다는 거죠. 앞으로 2023년도 추락하는 것은 날개가 없다지만 또 모든 내려가는 것은 다시 올라갑니다. 그게 살아있을 경우. 주식시장이 죽을 리는 없잖아요. 미국에서. 부동산 시장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추락하는 것은 날개가 없지만 모든 내려가는 것은 또 언젠가는 올라간다. 이게 지금 이제 주식시장에서의 기본 룰이 내년에 현재로서는 적용될 것으로 보고요. 현재 다우지수 그린 색깔이네요. 좀 올라가고 나스닥은 66포인트 마이너스 기록하고 있고 S&P 500도 7.53포인트 지금 내려가고 있습니다. 오늘의 주식시장은 그렇지만 내년에는 뭐 괜찮을 것이다. 베어마켓은 끝이다라고 대부분의 전문가들이 경기 침체와 큰 영향을 받지 않는다. 지금 다우지수가 겨우 20.29포인트 오름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건 앞으로 몇 년이 될지 모르겠습니다. 드디어 미국의 마이크로칩 붐이 시작이 됐다. 뭐 블룸버그 뉴스라든가 이런 경제 전문지를 보면은 많이 얘기를 하는데 그럼 여러분과 제가 마이크로칩 분야에서 일을 하지 않더라도 혹시 저는 아니지만 여러분께서 살고 계시는 지역이 마이크로칩 공장이 있다던가 하면 전반적으로 모든 경제가 끌어올라갈 수가 있는 거죠. 과거에 캘리포니아주의 항공산업이 얼마나 유명했습니까? 그러다가 보잉사 막 다 어디로 가고 하고 나서의 그 산업이 없어지고 새로운 산업이 요즘은 캘리포니아주에서는 친환경, 친에너지 산업인데 미국의 반도체 칩 붐이 시작된 건 어제 바이든 대통령이 대만 회사요. 지난주에는 그 SK 반도체 칩 공장을 방문을 했고 TSMC 약자로 뭐 타이완 뭐 세미컨덕터 매뉴팩처링 컴퍼니 이 TSMC가 대만에서만 뭘 하는 게 아닙니다. 이제는 한국에서 어떤 분들은 한국에 공장을 짓지 아니 왜 미국에 가서 짓는가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한국에도 짓고 미국에도 짓는 게 맞습니다. 그래야지 미국에서는 그 기반으로 여러 가지 혜택도 받고 그리고 물류니 뭐니가 가까우니까 미국 시장을 또 점유할 수 있는 거죠. 대만에 세계 최대의 더군다나 아주 그 고급 반도체를 많이 생산하고 있는 대만 회사가 미국에 공장을 짓고 확장하고 여러 가지 혜택을 받는데 한국 회사들이 안 그러면 그건 또 뒤처지는 거잖아요. 해서 대만의 반도체 회사 TSMC도 투자를 3배 늘리기로 했습니다. 어제 바이든 대통령이 막 좋아하면서 이게 10,000개의 일자리를 만드는데 4,500개는 직접 공장에 해당이 됩니다라고 얘기를 하더군요. 400억 달러를 투자한다는 겁니다. 이 회사가 전체적으로는 세계 반도체 칩 생산의 뭐 반 정도를 한다는 것 같은데요. 대만에서만 다 못하는 거죠. 고급 그것도 일자리죠. 고급 인력 10,000개 일자리를 늘린다는 거고 바이든 대통령으로서는 제조업이 돌아왔다. 미국에 돌아왔다. 우리가 지난 몇 년 동안에 무슨 가장 최근에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부터 코비드부터 인플레이션 또 미국이 중국과 무역 전쟁, 테크놀로지 전쟁을 하면서 공급망 냉전 이런 것들이 아주 그냥 시스템을 뒤집었잖아요. 뒤집었는데 세계 전체 네트워크가 이 물건, 사람, 자본이 다 이 반도체에도 필요한데 그리고 언제나 국경을 이제 쉽게 넘나들잖아요. 요즘에는. 그리고 반도체는 또 아주 작은 것이고 하니까 해서 이 대만은 중국도 생각을 할 수밖에 없고 미국에서는 2,800억 달러를 칩 앤 과학 법안이라고 해서 완전히 중국을 겨냥을 한 이 법안을 올해 8월 달에 통과시켰잖아요. 해서 회사에 530억 달러를 그 2,800억 달러 가운데서 딱 이렇게 투자를 한다는 미국에서 제조하는 회사에 이렇게 되는 거고 그러니까 인텔도 200억 달러 새로운 칩 생산을 한다. 오하이오 뭐 컬럼버스 인근 공장에서 애리조나 공장에도 뭐 챈들러 이쪽에도 투자한다고 하고 삼성전자도 가능성을 얘기를 했는데 1,700만 달러 투자 텍사스 어스틴 그곳에 한 2천억 달러 전체적으로 11군데 공장에 한다. 이건 블룸버그 뉴스의 보도입니다. 앞으로 10년 동안 반도체 자본이 상당히 증가가 되고 이렇게 뭐 텍사스 어스틴 뭐 애리조나의 어디 오하이오주의 컬럼버스 주변 이런 곳이 뉴욕도 마찬가지잖아요. 이런 그 공장들이 많이 들어선다.
전 세계 국가들이 자국의 칩 공급을 서두르는데 따로따로 뭐 우리나라에서만 이것보다는 우리나라에서도 하고 다른 곳에서도 하고 하는 것이 좋다는 얘기죠. 미국뿐만이 아니라 유럽도 칩 제조에 포커스를 두고 있고 중국을 이제 누르기 위해서 중국이 이 분야에서는 뭐 미국을 앞서가지 못합니다만 대만도 한국도 앞서가지 못합니다만 중국이 워낙에 자본이 있고 인력이 있고 또 외국에서 배운 유학생들도 그 중국으로 돌아가서 일하기를 원한다면은 딱 그 맘 잡고 하면 공산주의고 하니까 어느 시기가 지나면 따라올 수도 있으니까 따라오지 못하도록 그냥 앞으로 치고 나간다는 그런 얘기잖아요. 그래서 어제 대통령이 그 공장에 가서 대만 반도체 칩 공장에 가서 사진도 찍고 일자리도 홍보하고 그랬습니다. 애리조나주였습니다. 그런 일이 있었고요. 축구가 끝나니까 축구가 뭐 완전히 끝난 건 아니지만 이제 16강전이 끝났죠. 16강전이 끝났기 때문에 다음 경기는 금요일에 있고요. 오늘 내일은 경기가 없습니다. 금요일에 네덜란드와 아르헨티나 또 코스타리카와 브라질이 있고 토요일에 이 경기를 주목하시는 분들이 많죠. 프랑스와 잉글랜드, 영국의 경기 그리고 역시 토요일에 모로코와 포르투갈 경기. 모로코는 어제 뭐 말씀드렸고 이 시간에 승부차기로 스페인을 이겼고 포르투갈은 포르투갈이 9위인데 FIFA 랭킹 스위스가 15위인데 포르투갈이 스위스를 6대1로 이겼잖아요. 한국이 2대1로 이긴 포르투갈이 스위스를 6대1로 이겼는데 이건 뭐를 얘기를 하냐면 어제 이제 그 최세영 그 스포츠 해설위원이 오후에 잠깐 오셔서 거 보세요 하면서 이제는 16강부터는 다 경기가 떨어지면 떨어지는 거잖아요. 8강에 못 들어가니까 전력 질주하는 것이죠. 이 포르투갈이 한국과 경기할 때 물론 한국이 잘했습니다만은 그때 포르투갈은 이미 이 16강 진출이 확정됐었던 때고 그래서 브라질도 이번에 최선을 다해서 잘했고 나중에 결국은 한국이 도저히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넌 뒤에서야 선수들 쉬도록 선수 교체해주고 그랬잖아요. 이제 그래서 이런 일들이 있다라는 얘기를 하시더군요. 자, 잠시 뒤에 뵙겠습니다. 라디오 서울방송 오늘의 미국을 듣고 계시는데 벌써 끝날 시간이 되는 것 같으니까 우선 도와주시는 분들 말씀드리고요. 연말이니까 올해의 영웅, 올해의 인물이 막 이제 발표가 되는데 시사주간지 타임이 올해의 영웅들로는 이란의 여성들, 우리에게 자유를 달라, 히잡, 뭐 이런 다 알고 계시는 그 내용이고요. 올해의 인물로는 가장 분명한 선택, 기억에 남을 선택이라고 시사주간지 타임이 썼습니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대통령이 처음부터 전쟁이 일어나고 나서 그 지도자가 용기가 있으면 그 주변으로 용기가 어떻게 전염되는 것인가 하는 것을 보여줬고 그리고 젤렌스키는 인간의 생명에 가장 포커스를 둬서 전투를 하거나 할 때 사람들이 숨지는가 이런 걸 생각한다고 하고요. 와이프와 어린 자녀 같이 안 삽니다. 다른 국민들도 전쟁통에 가족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강희신이었습니다.